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을 향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냉전 시대였던 당시 중국 마오쩌둥, 러시아 흐르쇼프, 그리고 북한 김일성 주석이 함께 섰던天安문 성루 그 자리에 다시 세 국가 정상이 모인 겁니다. 시 주석은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의 기록에 섰다며 강권에 굴하지 않겠다, 미국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기록할까요? 김정근 기자가 시작합니다. 항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시작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각국 정상들을 맞이합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등장하자 친구라고 부르며 환대했습니다. 서연이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만남에 친근감을 과시한 겁니다. 시 주석은 마지막으로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한 뒤 이들과 함께天安문 성루에 올랐습니다. 시 주석 오른쪽엔 푸틴, 왼쪽엔 김 위원장이 각각 섰습니다. 1959년 김일성 북한 주석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흐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등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이후 66년 만입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주석 옆자리에 서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바로 옆에 앉아 사담을 나누는 등 북중 친밀을 과시했습니다. 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 북중러 정상이 삼각 연대를 과시하며 미국의 패권주의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열병식엔 총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외교가에선 중국의 국방력은 물론 외교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 서방 외신들은 관세 압박 등으로 미국이 동맹에게 긴장을 초래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거둔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북중러 세 정상은 오늘 열병식에 입장할 때도 또 열병식 후 리셉션장에 들어올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이 사상 첫 북중러 도보 정상회담 모습 최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념 촬영을 마친 각국 정상들이天安문 성루로 이동하는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맨 앞줄에서 걸어갑니다. 我也非常高兴啊，我们好久没有见面。 오랜만에 못 만났습니다. 这一次 时隔6年再次见到。是很高兴，特别是在这样的一个有意义的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북중러 3국 정상.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하는 이른바 도보회담은 약 4분간 이어졌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몸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가고 김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들 바로 뒤에는 각각 통역하는 인원들도 배치돼 사전 조율된 것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도보회담을 마친 새 정상은 성루에 올랐습니다. 항일 전쟁 참전 용사들과 악수하는 차례가 되자 김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푸틴 대통령 뒤를 따릅니다. 八路军老战士刘世业94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새 정상은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여러 정상들이 모여있는 다자 외교의 대비 부대였죠. 중국으로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은 김 위원장, 여러 정상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정다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공기를 단 전용 차량에서 내려 레드카펫을 따라 입장합니다. 中朝是山水相连的传统友好邻邦. 잠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김 위원장의 순서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로 앞입니다. 다른 정상과 인사를 나눌 때와 달리 시 주석이 두 손을 내밀어 김 위원장의 손을 맞잡고 환영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첫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른 김 위원장을 극진히 대우한 겁니다. 이런 대우는 정상들 간 단체 사진 촬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최국인 중국 시 주석 부부가 가운데 서고
차석인 우측엔 푸틴 대통령이, 그 다음 상석인 좌측에 김 위원장이 선 겁니다. 정상들이 모이면 취임 순서대로 의전 서열이 정해지는데 김 위원장보다 집권 기간이 2배 이상 긴 정상들보다 의전 서열을 높여 우대를 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태난먼 성루에 오를 때도 북중러 정상은 가장 앞줄에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며 이동했고 입장도 중국, 러시아, 북한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중국이 의전 관례보다 정무적 판단으로 김 위원장의 파격 대우를 해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외신들은 외톨이였던 김 위원장이 이번 기회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가졌습니다. 나란히 한 차를 타고 이동한 두 사람, 서로를 영웅, 형제라고 부르며 파병 이후 한껏 가까워진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열병식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로 손을 뻗으며 먼저 상석에 탑승하라고 권하는 등 친근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두 정상은 결국 같은 차 뒷좌석에 나란히 올라탑니다. 도착지는 정상회담 장소인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 두 정상은 나란히 등장해 카메라 앞에 선 뒤 악수를 합니다. 두 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해 6월 평양회담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시 북한군 파병으로 북러 관계는 혈맹 수준의 밀착을 과시했는데 이번에도 두 정상은 북한군 파병 이야기로 양국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Ваши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나는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사의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테러 지원은 형제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런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6년 만에 방중, 중국에서도 비중 있게 소개되고 있다는데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특파원, 북중 정상회담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북러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가기 직전 만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저녁 공산당 지도부, 항일전쟁 노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 관람과 만찬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북중 양자회담은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에게 물어보니 특히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파병 등으로 인해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중 소식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요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최적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도 북한의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관영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중국 내 행보를 비중 있게 보도하며 예우를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19년 이후 6년 만에 방중을 했고 첫 다자 외교 무대로 중국 열병식을 택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 동행자 중에 가장 눈길을 끈 건 바로 12살 딸 주애입니다. 이 동행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드러낸 이유, 이 정말 후계자로 굳힌 걸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바로 뒤에서 딸 주애가 따라 내립니다.
단정한 남색 정장 차림을 하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다소 긴장한 듯한 자세로 김 위원장이 영접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13년생으로 알려진 주애로선 12살에 첫 해외 일정을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외교 무대에 주애와 동행하면서 사실상 후계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공식 후계자가 된 지 3년 만인 1983년 아버지인 김일성 북한 주석과 덩샤오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후계자를 공식화하는, 전 세계에 알리는 그 의미가 제일 크다고. 후계자냐 아니냐 논란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이 적극적으로 주애의 방중을 알리고 있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9시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주애의 얼굴이 대부분 가려져 있었는데 몇 분 만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주애의 전신이 드러난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언론의 시선이 주애에게 쏠릴까 봐 이런 구도를 택한 건데 북한이 대놓고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주애는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방중 일정에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인 리설주 여사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엔 눈길을 끄는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복 옷인데요. 자, 지난번 방중 때 입었던 인민복을 벗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 금색 넥타이를 매고요. 의도가 있겠죠. 김재혁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옆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걸어옵니다. 시 주석만 인민복 차림일 뿐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처럼 양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검은 정장과 흰 셔츠 차림에 중국의 상징색 중 하나인 밝은 금색 넥타이를 맨 겁니다. 지난 1일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 열차에 올라탈 때만 해도 검은색 인민복 차림이었지만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부터 양복 차림을 보여줬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는데 열병식 행사장 때는 또 다른 정장으로 갈아입은 겁니다. 대회 주최자인 시 주석을 배려하는 동시에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주인공은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에 인민복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신도 이제는 보통 국가의 지도자처럼 양복을 입고 다른 25개 국가와 함께 쓴다.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2019년 하노이나 판문점 정상회담 때는 인민복을 입었지만 2년 전 북러 정상회담 당시 처음 양복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각 정상과 회담 성격에 맞춰 옷차림을 달리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싣고 온 걸로 전해지는 마이바흐 차량도 관심인데요. 특히나 이 차량 번호판을 보면 7로 시작하는 7자리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역시나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엄한 교통통제 속에 검은 차량 행렬이 포착됩니다. 그중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걸로 추정되는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니 번호판에 727-1953이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식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겠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이번 전승기념일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이 타는 1호차에 이 날짜를 대외적으로 내세운 건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두 정상은 똑같은 번호가 적힌 차량에 타는 모습을 보여주며 북러 연대를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 태양호도 포착됐습니다. 사면이 방탄 소재여서 움직이는 요새로 불립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생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특수장비와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역 앞에는 김 위원장 동선 보안을 위한 가림막도 곳곳 포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의 달라진 숙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베이징을 찾을 때마다 조어대에서 묵었는데 이번엔 북한 대사관에서 묵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옮긴 이유 서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뒤 곧바로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국 당국이 베이징역부터 북한 대사관까지 도로를 통제해 김 위원장 차량이 무정차로 지나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베이징을 방문한 세 차례 모두 중국 공식 영빈관인 갸오위타이, 일명 조어대에 묵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주중 북한 대사관을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대사관은 부지가 넓은 데다 충분한 숙박시설이 있어 평소 대사관 직원들은 물론 출장 온 인원들까지 수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안과 현지 지도 문제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변 안전이라든지 또 그 대사관 직원들의 격리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현지 지도라든지 이런 모든 관점에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 대사관은 최근 새 단장을 했습니다. 애초 북한 대사관 본관 옥상엔 인공기만 걸려 있었는데 금세 국가위장을 새로 단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다른 정상들과는 달랐던 김정은 위원장의 1박. 오늘 하루 더 묵을지 바로 북한으로 돌아갈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오늘 전승절 행사 궁금한 게 많습니다. 북한의 외교에 정통한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이게 맞습니까? 이런 추정이 왜냐하면 자, 첫 줄에 전승절 때 보니까 열병식 때 보니까 북중러 정상이 있고 파키스탄 총리가 앞줄에 있어요. 예. 공통적으로 보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까? 자리 배치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파키스탄은 빼고라도 시진핑 좌우편에 서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다 같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또 핵 보유국들인데 또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같이 반서방 진영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하나로 뭉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또 미국 등 서방 진영에 의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 발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중국이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을 대우해 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정상적인 대우, 예우 차원을 넘어서 북한으로 볼 때는 정말 3대에 걸쳐서 바라던 수건 사업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김일성 때도 천안문 망루에 올라서 마오쩌둥의 옆에 서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59년도에 갔을 때도 그때 사진을 지금 다시 소환해서 보고 있지만 마오쩌둥 옆에는 물론 중국의 정을라이 총리 다음 자리에 섰습니다. 아주 한참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뭔가 하면 그래도 일국의 정상인데 그 나라 총리 다음 자리에 세웠다는 건 그만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가면 딱 이번에는 결국은 푸틴과 김정은이 바로 시진핑 옆에 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뭔가 하면 핵을 가지니 이렇게 중국도 예우하고 대우를 해준다 이겁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핵 완성을 선포하면서 동북아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주변 국가들도 달라진 북한의 지위를 인정할 때가 온다라고 노동신문에 크게 사설을 냈는데 8년 만에 결국은 북한 주민들과 세계를 향해서 핵을 가지니 이제는 바로 서는 서열 위치도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핵포기는 점점 멀어지는 거군요, 완전히. 그러면 김정은 오늘 또 하나 관심은 다자 외교, 그러니까 여러 정상, 26개국 뭐 정상급이 모였다니까 거기에 대비를 했는데 오늘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김정은이 지금 처음으로 오는 이 다자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단히 준비도 많이 하고 공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때는 다자 무대에 안 나갔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때도 중국에서 또 러시아에서 이런 전승절 행사에 와달라고 초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으로서는 단순한 다자 무대에 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더라도 거기에서 다른 정상들보다 더 특별한 예우와 대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이미 미리
이런 대우를 해주겠으니 와달라라는 걸 담보를 받고 거기에 가서 자기 의도대로 지금 모든 상황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대사관 외교관 북한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이번에 보면 외교관들이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김정은 뒤에서 이게 통역해주는 젊은 통역사도 좀 눈길을 끌던데 다 이게 준비가 돼 있겠죠? 지금 뒤에 나오는 통역사는 지난 시기에 몇 번 중국과 북한 사이 대화할 때 통역했던 그런 이제 통역사가 지금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허. 예, 자 사실 관심은 이겁니다. 이번에 12살 딸 주애를 데려갔는데 어떤 거예요? 이 정도면 후계자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모든 논의의 초점은 이번에 김주애를 데리고 간 것이 결국은 후계자 신고식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건데 실제 신고냐 아니냐는 오늘과 내일 북한과 중국의 양자 정상회담 때 김주애가 거기에 동석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딸로서 아버지를 따라간 건지에 대한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열병식과 리셉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일나 모레 북중 간의 정상회담 좌석에 김주애가 서열 2인자로서 그 자리에 참가한다면 이거는 공식 후계자로서 신고하려고 한 거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로는 중국도 이런 북한의 그런 말하자면 요구에 응하기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중국도 공산당 국가거든요. 그러면 공산당 국가는 절차와 과정을 대단히 중시하는데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소개할 때 또 김정일이 김정은을 소개할 때는 다 성년이었고 북한이 소개할 때는 북한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를 후계자라고 소개하는 거는 고려 때나 이조 왕조 때 있은 일이거든요. 이런 미성년자를 후계자로 소개한다는 건 결국은 북한의 군주 왕조제에 결국은 중국이 순응한다는 건데 그래서 중국도 여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과 모레 사이에 벌쳐질 상황에서 과연 공식 회담, 공식 석상 자리에 김주애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연애와 같은 그런 밥 먹는 식사 자리에 딸로서 예쁜 딸로서 같이 오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여성 북한에서 지도자가 나올지 상당히 지금 거기다가 12살이라 관심이 가는데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러면 마지막 이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에 다 모였는데 경주 혹시 에이펙 정상회의 때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은 지금 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김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오려면 김정은으로서는 거기에 올 수 있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여기에 북한군이 완전히 철수하느냐 안 하느냐. 북한과 이제 러시아가 오늘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푸틴은 북한을 영웅이라고 지켜세웠고 또 김정은도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형제로서 계속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바라는 것처럼 또 세계가 바라는 것처럼 인차 종전되겠는지 아니면 푸틴이 바라는 것처럼 돈바스 지역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 북한이 용병을 보내서 하겠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아페크 정상회담에 나오기 대단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은 열병식에서 패권 경쟁 중인 미국 보란 듯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고도 남을 정도인 최대 사거리 2만 킬로미터의 미사일은 물론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역시 미국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트레일러 위 짙은 녹색의 거대한 미사일들이 열지어 움직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최신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61입니다. 사정거리가 14,000km인 둥펑 41의 개량형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요 무기로 꼽힙니다.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동시에 다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32m 길이의 미사일들이 올려진 트레일러가 3단으로 나누어 행진합니다. 핵 탑재 미사일 둥펑 5C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전 지구를 사정권에 둔 강력한 핵 탑재 미사일이 등장하자 관중들은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나지막한 높이의 날카로운 모양의 미사일이 누워져 있습니다.
둥펑 26의 개량형인 둥펑 26D는 사거리가 5,000km에 달합니다. 핵탄두를 싣고 괌까지 도달할 수 있어 괌킬러라고 불리는데 주일 미군 기지도 사정권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둥펑 17도 선보였습니다. 둥펑 17은 최고 마하 10의 속도로 최대 2,500km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칙 기동으로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어서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로 꼽힙니다. 미국 전역이 사정권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3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열병식에 공개된 모든 신형 무기는 이미 실전 배치됐으며 중국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중국은 첨단 군사력에서도 결코 미국에 밀리지 않는다고 과시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빼닮은 첨단 무인 항공기에는 스텔스 능력과 AI 기술까지 적용됐는데요. 베일에 가려졌던 중국의 첨단 무기들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는 전투기들. 이내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고공비행을 펼칩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과 젠35입니다. 미국의 F-22와 F-35에 비견되는 최첨단 전투기로 뛰어난 스텔스 및 초음속 순항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젠20의 경우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젠20S가 처음 공개됐는데 드론 편제기 조정을 염두에 둔 기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들 위로 가오리 모양의 항공기와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빼닮은 항공기가 보입니다. 중국의 최첨단 무인 항공기들로 정찰 기능은 물론 무기까지 탑재됐습니다. 스텔스 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AI를 탑재해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공중전을 펼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운용되는 모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어느 단계까지 개발됐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차량 위에 길쭉한 검은 형체가 보입니다. 중국이 최초로 공개한 초대형 무인 잠수정 AJX-002입니다. 러시아의 해거래 포세이돈과 형태가 유사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무인 전투 차량, 무인 공병 차량, 로봇 늑대, 무인 수상정 등 다양한 무인 전력들을 연이어 공개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방공포, 마이크로파 방출기 등 다양한 대드론 장비들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단순한 무기쇼가 아닌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정치 군사적인 선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북중러 정상을 향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 지 약 30분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SNS에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승리와 영광의 순간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정당한 예우를 받고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5시간 전만 해도 트럼프는 이들의 만남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여유를 보인 바 있습니다. That President Putin and Kim Jong-un will be attending. Do you interpret that as a challenge to the? Not at all. China needs us. 하지만 막상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중국의 항일 전쟁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의 발언들이 미중 간의 긴장감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의 한 축인 일본에서는 북중러 연대에 대해 겉모습은 연대지만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른 이른바 동상이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승절 행사에 주중 일본 대사 등 정부 인사를 공식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우리 방중단도 전승절에 참석했죠. 정상이 아니라서 끝쪽에 앉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걸로 확인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 방중단에게 김 위원장에게 무슨 말을 전해줄까 묻기도 했다는데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최재원 기자입니다. 중국 전승절 성루에 오른 우원식 국회의장.
단상 맨 앞줄이었지만 끝쪽에 자리가 배치돼 김정은 위원장과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우 의장은天安문 망루에 오르기 전에 김 위원장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 의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잠시 후 만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고,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습니다. 방중단 한 의원은 오후 리셉션장에선 북측과 30m가량 떨어져 있어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국회 본청 안까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 지금까지 압수수색 시도와는 다른 강도로 맞섰습니다. 긴박했던 국회 상황을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무산됐던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찾은 내란 특검팀. 오늘은 아예 국회 본청 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코앞까지 진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도 앞에 집결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야당 탄압 압수수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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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임기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야당 말살 의도라면서 절대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압수수색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정석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때 국회 사무처 직원이 의총 현장을 촬영하면서 불똥이 의장실로 튀기도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왜 남의 당에 의총에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누가 지시했냐고 누가? 의장실 가서 항의하세요. 항의. 명백하게 국회 내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처가 정당을 사찰한 겁니다. 이 정당 사찰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보고용 촬영이었지만 의심을 살 만한 행위였다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안 또한 검토 중입니다. 또 3차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늘처럼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려는 이후 이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을 찾으려는 겁니다. 이 내란 특검은 이 통화 후에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는데요. 추 전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 통화 뒤에 의원들을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4차례 바꾼 사실에 주목합니다. 국회였던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로 변경했고 이튿날 새벽 다시 당사로 공지했습니다. 이런 결정 전후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도 했습니다. 특검은 의총 장소 변경이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 참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의심합니다. 추 전 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기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 전 대표는 당사로 모이라 한 건 당시 국회 출입이 막혔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들어올 수 없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이시라 했고. 대통령과 통화 이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던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못 알려줘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의총 장소 변경과 이 통화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근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 투자를 받아냈다는 의혹,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2,300자나 되는 장문의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요.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특검,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이 구속 필요 이유라며 강조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2,300자 분량의 장문의 기각 사유와 함께 구속 필요성을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씨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대기업 투자를 받아내고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에 대한 특검의 신병 확보에 제동을 걸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특검은 반발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커 반드시 재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참 딱하다며 지자체장 선거 자신이 없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슬라이드 1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서울시는 11시 50분부터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계엄에 동조한 정황을 보였다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전국 청사 폐쇄 지시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만 일사불란하게 따랐다는 겁니다. 내란에 지자체가 협조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 부하 내동입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자체장 중 가장 먼저 계엄 철회를 요구했었다며 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참 보기에 딱합니다. 특검의 표적 수사를 하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용 정치적 공세로 치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맥상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자신이 없어지면서 그런 이치에 닿지 않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단체장들을 끌어내려야겠다라고 하는 사심을 감춘 입장 표명이 아닌가. 민주당은 서울시, 인천시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서울 한복판의 피자 가게에서 그것도 대낮에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졌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데 오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피자 가게 안으로 감식을 하려 들어갑니다. 주위에는 시민 접근을 막는 통제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 남녀 4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57분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남성 2명은 심장이 멎은 상태였고 다른 남녀 2명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음식점 안에 쓰러져 있던 남녀 4명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3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앰뷸런스 막 지나가길래 그냥 뭔가 그냥 누가 아파서 지나갔나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 경찰차들이. 경찰은 부상을 당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다른 3명을 살해하고 자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자 가게 사장으로 인테리어 관련 사업 갈등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는 60대 남성과 40대 남성, 30대 여성으로 확인됐는데 사건 발생 직전 가게 밖에서 찍힌 CCTV 영상에는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의 승용차가 도착하고 사망자 중 1명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에서 내려 가게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경찰 순찰차와 들것을 든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홍대 클럽에서 외국인이 직원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히곤 한 말이 황당합니다.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외교관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알고 보니 현직도 아니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요일 새벽 홍대 거리. 흰 옷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 클럽 입구를 지키는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자신이 탁자 위에 놔둔 음료수병을 클럽 직원이 바닥에 던지자 화난 표정으로 격하게 화를 냅니다.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무언가 항의하더니 잠시 뒤 직원 얼굴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 일이 반복되자 직원이 물을 뿌리고 물을 맞은 외국인이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콩고 민주공화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직후 이 남성은 경찰에 아버지가 외교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사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외국인 남성의 아버지는 한국에 주재하는 현직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던 건 5년 전 일로 현재 국내에 부임 중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는 클럽 직원 측은 클럽 무료 입장 요구를 거부하자 시비가 붙었다며 음료수는 버리고 간 건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외국인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40대 운전자가 도심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숨졌는데요. 가해자는 도주 중에 또 다른 사고까지 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오토바이 뒤로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만 SUV는 그대로 직진하더니 결국 뒤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깔린 뒤에도 차량은 진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사고를 낸 건 어제 오후 4시 41분쯤.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직후 SUV 차량은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사고 지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멈춰있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 복용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와 도주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해도 끝까지 잡습니다.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던 한국인 범죄자 49명이 정부 전세기를 타고 무더기로 국내에 송환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주황색 웃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공항 탑승 게이트로 걸어갑니다. 양 옆에는 경찰관이 2명씩 붙어 있고 양손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옷에는 추방 대상이라는 문구도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던 도피 범죄자 49명이 오늘 일시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을 데려오려고 경찰은 전세기까지 띄웠는데 범죄자들을 감시하려고 한국 경찰관 124명과 필리핀 경찰관 12명도 동승했습니다. 비행 중에는 샌드위치가 제공됐는데 기내 난동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포크나 젓가락이 필요 없는 메뉴로 정한 겁니다. 약 4시간 비행한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왜 필리핀으로 도피하셨습니까?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송환된 범죄자 중에는 5조 원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됐습니다. 평균 3년 반 정도 도피 생활을 했는데 길게는 16년 동안 필리핀에서 숨어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필리핀 이민청 등 관련 10여 개 부처와 긴밀히 협업해서 49명의 피해자들을 합동 송환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사건별로 관할 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은 물 한 방울이 절실한데요. 독도를 지키는 경비함이 이례적으로 투입돼 동해시에서 물을 퍼날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커다란 배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부두에 도착합니다. 독도를 지키는 해경 경비함인 삼봉호입니다. 동해시에서 받아온 물 600톤을 싣고 강릉에 온 겁니다. 급수 지원을 위해 해경 경비함정까지 동원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소방 차량 50대가 배에서 물을 공급받아 정수장으로 옮깁니다. 삼봉호는 내일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본래 임무인 독도 수호 경비에 나섭니다. 600톤을 다 넣게 되면은 2달 이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600톤급 다 실어본 경험은 거의 처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 2척을 추가 투입해 급수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도 소방차와 군 물탱크 차량, 민간 살수차 등 100여 대가 동원돼 저수지에 물을 퍼날랐습니다. 하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9%로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가뭄 여파에 공공체육시설들도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강릉은 지금 현재 전체가 지금 비상계도 안 되고 동해라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강릉시는 시민들에게 생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1인당 6일치 분량인 생수 12리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요즘 점포 정리 푯말이 붙은 상점들 거리를 걷다 보면 심심찮게 보이죠. 불경기에 문 닫는 상점들이 늘고 있지만 지하상가 점포들은 되레 활기를 찾고 있다는데요. 경제카메라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꽈배기 등 길거리 음식들이 즐비하던 지하도 상가입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가 보니 국내에서도 인기인 해외 제과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인기 있는 품목들로 브랜드를 바꿔가며 팝업 스토어처럼 영업을 하다 보니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업종 변경 조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경기에 맞춰 유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서울 도심의 한 지하도 상가입니다. 보시면 의류부터 액세서리까지 대부분 공실률 없이 영업이 한창입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도 상가의 올해 공실률이 4%대로 감소했는데요. 반면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을 비롯해 서울 전체 일반 건물들의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유통업계 불황 속에서도 올해 서울 지하도 상가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종 변경이 자유로워진 것과 함께 고물가로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난 것이 지하도 상가 호황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백화점보다는 유동인구가 지하철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매출이 시간대별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지역 맞춤형 운영 방식도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기업들이 몰려있는 강남 지하도 상가의 경우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혼밥을 할 수 있도록 1인 상점에 특화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리를 빠르게 해주시는 그런 가게들이 여기 많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쇼핑의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m experiencing it, so that's what I love about Gotham. 지하도 상가의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시와 상인회 간 임대료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장호림입니다. 네, 임플란트나 도수 치료처럼 같은 치료인데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찜찜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라 병원에서 비용을 정하기 나름이라 그런 건데요. 덤터기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홍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치과 두 곳에 임플란트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보통 50이에요. 왜 가격이 다르냐 묻자 얼버무립니다. 그냥 하시는 분들이 다 만족하세요. 뭐 저가 브랜드 쓰거나 막상 가면은 추가금 붙거나 그럴 거예요. 도수 치료는 어떨까? 30분이 8만 원, 50분이 12만 원. 인근 병원들은 20만 원대라고 합니다. 딴 데에서는 10만 원에 받고 그랬는데
유가만 좋으면 대체로 제일 잘하는 병원. 할인도 가능하답니다. 본인 부담이 크거나 하시면 조금 할인을 유지를 있게 해주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인 겁니다. 올해 전국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조사해보니 절반가량에서 병원별 가격 편차가 늘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중간 가격과 최대 가격 차이가 130만 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 의료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건 전자레인지에 넣어 간편하게 조리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넣었다간 폭발하거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는데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김동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자레인지는 바쁜 직장인과 자취생의 필수품입니다. 제가 자취를 하는데 전자레인지에 이것저것 다 데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이런 음식 넣으면 안 된다 하는 거 뭐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음식 종류요? 용기가 아니라 음식인 거죠? 그런 게 있나요? 삶은 달걀을 돌렸다가는 전자레인지 안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돌렸는데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달걀이 폭발했습니다. 내부는 터진 달걀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더러워졌습니다. 안에서는 멀쩡하다 꺼낸 뒤에 터지기도 하는데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냉동 고기 해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하면 냉장실로 옮겨 녹이는 것보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균일하게 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염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또 포장지에 쓰이는 은박지는 전자파를 반사시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헌혈은 익숙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혈모 세포 기증은 생소하죠. 최근 한 방송인이 실제 기증에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식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이 수만 분의 1이라 기증 자체가 기적이라 불립니다. 어떤 과정으로 기증이 이루어지는 건지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인 김나영 씨가 조혈모 세포 기증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조혈모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해뒀던 것이 저의 유전자랑 일치하는 환자분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다고. 혈액을 뽑아 기계로 보내면 조혈모 세포만 분리한 뒤 남은 혈액 성분을 몸에 돌려보내는 식으로 채취가 진행되는데 김 씨는 이를 위해 2박 3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입니다. 혈액암 환자에게 건강한 세포를 이식하면 새로운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식을 받고 나면 내 몸 안에 있는 혈액하고 면역세포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유자꼴로 치환이 되는 치료법이에요. 일반 항암 치료에 비해 완치율도 2배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이식 유전자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어도 일치하기 어려운데 타인 간 일치할 확률은 더 희박해 2만 분의 1 기적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기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는 약 7천 명. 기증 희망자가 많아야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증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증 희망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랜만인데요. 조건? 힌트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눈치채셨네요. 별 맞습니다.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차기 주자를 언급할 때마다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해왔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언급하며 별에도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요.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내가 보기엔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2011년도에 안철수 씨의 별의 순간이 그때 떴어요. 그때 그 순간을 놓쳐버린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무한테나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조국 원장은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요즘 행보 보면 별의 순간을 좀 잡으려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네, 김 전 위원장도 조 원장의 최종 꿈, 대통령 출마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꿈과 현실 다르다는 거죠. 2030이 무슨 극우적인 성향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 난 동의하지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참 성숙도가 제일 높은 지금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교육 수준도 제일 높고 정보에 접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고. 지도자가 되려면 세대를 제대로 읽는 눈부터 필요한데 그렇지 않단 거죠. 아무나 빛나는 별의 순간을 맞을 순 없다. 꽤 뼈아픈 조언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뭐가 될 수 없어요? 네, 법사위 간사요. 되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아니 그런데 간사는 각 당이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 간사인데 왜 법사위원장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간사가 뭐길래 이렇게 싸우냐 많이 묻던데요. 이 법사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선생님이라면 간사는 각 당을 대표하는 반장입니다. 반장이 일 잘할수록 발언권도 더 가져오고 여당에 맞설 힘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당 간사는 여당이 정하고 야당 간사는 야당이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 하지만 이 법에는 호선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한 명을 투표로 뽑는다는 뜻인데요. 관행상 당이 정해오면 그냥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회 관례에 따라 각각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무게에 실려 있습니다. 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통보됐잖아요. 들어가세요. 무슨 간사입니까? 자격이 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가 없어요. 정청래 위원장 한 달이 지나서야 결국 유상범 간사 선임했죠. 근데 이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간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의원이 일단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로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런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재판 받으면서 간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선제압, 감정 싸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 특정 기간 내에 뽑아야 한다는 규정 없다. 나 의원 간사 선출 우리가 부결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요. 끝나지 않는 여야의 감정 싸움, 피로는 국민들 몫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은 우산을 챙겨야겠습니다. 중부는 오후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부는 오후부터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납니다. 하지만 늦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남부에는 폭염특보 유지 중입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체감 30도, 광주 32도로 덥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기온이 다소 낮겠습니다. 서울의 밤더위는 누그러졌지만 해안가와 제주는 열대야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